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지난번 챕터 9장을 제가 낭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5장 고통체 부분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 선생님이 이제 가르침 중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고통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고통체라고 하는 것이 마이클 브라운의 현존 수업에서 보면 감정체, 즉 각인된 감정체와 비슷한데요. 이 고통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힘든 경험일 수 있고 혹은 과거의 어떤 기억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고통체라고 하는 것은 악기를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타 같은 현악기 같은 경우도 같은 음에 있어서는 같이 떨림이 있습니다. 그걸 공명이라고 하죠. 옥타브와 상관이 없어요. 한 옥타브 낮은 미라고 해도 같은 음에서는 공명을 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에 대한 기억이라거나 어떤 감정체 같은 것들은 유사한 상황 혹은 상황과 대상은 다르다 할지라도 유사한 감정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는 공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명이 무서운 것은 계속해서 나의 그 감정의 고통을 반복시키고 또 확대시키고 키웁니다. 항상 괴로움 속에 빠져 살게 되죠. 그럼 이제 이 고통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고통체가 무엇인지 알고 가야겠죠. 그럼 조용하게 틀어놓고 주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고통체. 최고의 예술은 과거를 내려놓는 것. 인간은 오래된 기억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오래된 감정적 고통의 축적물을 지니고 있다. 나는 이것을 고통체라고 부른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고통체에 새로운 고통을 추가하는 것은 멈출 수 있다. 이 행성의 악의 가해자는 오직 하나이다. 바로 인간의 무의식이다. 그 깨달음이 진정한 용서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의 많은 부분이 자동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한 것이 아니다. 일종의 정신적 잡음이며 실제적인 목적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당신에게 일어날 뿐이다.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 자유의지가 담긴 행동을 의미한다. 그 일에 결정권이 있고 당신 쪽에서 개입할 선택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나는 생각한다는 나는 소화한다, 나는 혈액을 순환시킨다 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틀린 문장이다. 소화가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일어나며 생각이 일어날 뿐이다. 머릿속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끌려다닌다. 생각에 마음에 소유당이 있다. 마음은 과거에 의해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언제까지나 되풀이의 과거를 재현할 수밖에 없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카르마, 업이라고 부른다. 이 머릿속 목소리와 동일화되어 있을 때
당연히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만약 안다면 더 이상 그것에 소유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자신이라고 오해할 때만, 즉 당신이 그것이 되었을 때만 그것에 정말로 소유당하기 때문이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점점 더 마음에 소유당하게 되었고 자신을 소유한 그것이 자아가 아님을 알아차리는데 실패해왔다. 마음과 완전히 동일화됨으로써 허구의 자아의식, 즉 에고가 존재하게 되었다. 에고의 단단함은 당신, 즉 의식이 마음, 즉 생각과 어느 정도 동일화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생각은 의식, 즉 당신이라는 전체의 극히 작은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과 동일화되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매우 짧은 시간일지라도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있으며 그 순간 속에서 삶에 살아갈 가치를 주는 평화와 기쁨, 생명력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창조성과 사랑,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순간이다. 반면에 늘 에고가 지배하는 상태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주변 세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멀어져 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얼굴에 긴장감이 있고 아마도 찡그린 이마일 것이며 시선이 공허하거나 노려보는 눈빛일 것이다. 모든 관심이 생각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신을 보고 있지 않으며 당신의 말을 듣고 있지도 않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의 순간에 있지 않는다. 과거나 미래에 관심이 가 있다. 물론 과거나 미래라는 것도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 형태로만 존재할 뿐이다. 아니면 그들은 실제의 자신으로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기하는 어떤 종류의 역할을 통해 당신과 관계 맺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그 중에는 행동과 상호작용이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짜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로 멀어진 사람들도 있다. 다만 똑같이 가짜이고 똑같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장소 또는 어떤 사람과도 심지어는 자신에 대해서조차 편안함을 느끼지 못함을 의미한다. 언제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 어디도 집이 아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작가들 중에는 프란츠 카프카, 알베르 까미, T.S. 엘리엇, 제임스 조이스처럼 이 소외라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딜레마임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 내면에서도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훌륭하게 작품 속에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업적은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간이 처한 곤경을 묘사해 보인 것이다. 자신이 처한 곤경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는 첫 걸음이다. 감정의 탄생. 생각의 흐름에 덧붙여 비록 그것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에고의 또 다른 차원이 있다. 감정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에고라는 말은 아니다. 생각과 감정이 에고가 되는 것은 당신이 생각이나 감정과 완전히 동일화될 때, 즉 생각과 감정이 나가 될 때이다. 모든 생명 형태의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몸도 유기체로서 자체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 그 지성은 당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에 반응하고 당신의 생각에 반응한다. 따라서 감정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물론 몸의 지성은 우주지성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우주지성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타남 중 하나이다. 몸의 지성은 원자와 분자를 일시적으로 결합시켜 당신의 육체를 이룬다. 그 지성은 신체 각 기관의 활동 뒤에서 작용하는 조직 원리이다. 산소와 음식물을 에너지로 변환하고 심장을 박동시켜 혈액을 순환시키며 면역 체계를 구성해 침입자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또한 감각기관의 압력을 신경신호로 변화시켜 뇌로 보내고 해석하고 외부 현실에 대해 일관성 있는 내적 그림을 재구성한다. 거의 동시에 행해지는 수천 가지의 다른 기능들을 포함해 이 모든 일들이 그 지성에 의해 완벽하게 조정된다. 당신이 자신의 몸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체의 지성이 그 일을 한다. 그 지성은 또한 환경에 대한 그 유기체의 반응까지도 책임진다. 이것은 어떤 생명체라도 동일하다. 똑같은 지성 덕분에 식물이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 꽃을 피우며 그 꽃은 아침이 되면 꽃잎을 열어 태양 광선을 받아들이고 밤이 되면 닫는다. 지구라는 복잡한 생명 존재, 즉 가이아로 나타나는 것도 이 지성이다. 이 지성의 작용으로 유기체는 어떤 위협이나 도전에 노출되면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동물에게도 분노, 두려움, 기쁨 등 인간의 감정과 유사한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은 감정의 원초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인간도 동물과 같은 방식으로 본능적인 반응을 경험한다. 위험에 직면하여 유기체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면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의 선택에 대비해 심장 박동이 급격해지고 근육이 수축하며 호흡이 빨라진다. 원초적인 두려움이다. 궁지에 몰리면 강력한 에너지가 갑자기 솟구쳐 몸에 전에는 없던 힘을 준다.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은 감정과 유사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감정은 아니다. 본능적인 반응과 감정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이다. 본능적인 반응은 외부 상황에 대한 몸의 직접적인 반응이다. 반면에 감정은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감정도 간접적으로는 실제 상황과 사건에 대한 반응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정신적인 해석과 생각이라는 필터, 즉 선악과 좋고 싫음, 나와 나의 것이라는 정신적 개념을 통해 해석한 상황과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차가 도난당했다는 말을 듣는다면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것이 나의 차라면 아마도 몹시 당황할 것이다. 나의라는 작은 정신 개념이 얼마나 큰 감정을 발생시키는가는 놀라울 정도이다. 몸은 매우 지성적이긴 하지만 실제 상황과 생각의 차이를 구분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에 대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반응한다. 그것이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몸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몸에게는 걱정스럽고 두려운 생각이 나는 위험에 처했다를 의미하며 그것에 따라 반응한다. 설령 밤에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자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반응한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수축하며 호흡이 빨라진다.
에너지가 고조되지만 위험은 머릿속 허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배출구가 없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일부는 마음으로 다시 흘러들어가 훨씬 더 불안한 생각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는 독성을 띠고 몸의 조화로운 기능을 방해한다. 감정과 에고. 에고는 관찰되지 않은 마음, 즉 당신 자신인 것처럼 가장하는 머릿속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관찰되지 않은 감정, 즉 머릿속 목소리가 하는 말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고에 지배되는 목소리가 대부분의 시간에 어떤 종류의 생각에 전념하는지, 또한 내용물에 상관없이 사고 과정에 어떤 기능 장애가 내재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기능 장애적인 생각에 대해 몸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한다. 몸은 머릿속 목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현실이라 믿고 반응한다. 이 반응이 감정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정이 감정을 발생시킨 그 생각들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것이 점검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의 악순환이며 그것이 감정적인 생각과 감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감정적인 요소가 에고를 얼마나 차지하는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에고는 다른 에고들에 비해 특히 그 부분이 크다. 몸의 감정적 반응을 촉발하는 생각들이 때로는 너무도 빨리 와서 마음이 그것들의 의견을 말하기도 전에 몸이 어느새 감정으로 반응하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런 생각들은 언어 이전의 상태로 언어가 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추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한 무의식적인 추정들은 한 사람이 과거에 조건 지어진 것들에 보통은 어린 시절에 그 근원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나 형제 자매와의 관계 같은 원초적인 인간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다른 사람을 향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인간은 믿을 수 없어 라는 무의식적인 추정이 있을 것이다. 몇 가지 더 흔한 무의식적인 추정들이 있다.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아.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해. 돈은 아무리 가져도 충분하지 않아. 삶은 언제나 나를 실망시켜.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한 무의식적인 추정이 몸 안에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마음의 활동과 즉각적인 반응을 발생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현실이 만들어진다. 에고의 목소리는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평화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 거의 모든 인간 육체가 커다란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위협받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 내면으로부터 오는 위협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 몸은 그것에 달라붙어 있는 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능장애적인 생각 패턴들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잠시도 멈추지 않는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에 부정적인 감정의 흐름이 동반된다. 부정적인 감정이란 무엇인가? 몸에 해가 되고 균형과 조화로운 기능을 방해하는 감정이다. 두려움, 불안, 분노, 못마땅함, 슬픔, 미움, 강한 혐오, 질투, 시기, 이 모든 것은 몸에 흐르는 에너지를 교란시키며 심장, 면역체계, 소화기능, 호르몬 생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아직 에고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현대의학조차도 부정적인 감정 상태와 신체적 질병이 갖는 연관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몸에 독이 되는 감정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전염되며 연쇄 반응을 통해 만난 적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전염된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틀어 부르는 단어가 있다. 불행이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감정들은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몸을 치유하고 활력을 주는가? 정말로 그렇긴 하지만 에고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감정들과 순수한 있음과 연결된 자연스러운 상태로부터 흘러나오는 더 깊은 감정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에고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감정들은 이미 그것들 안에 반대의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순식간에 그 반대의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다. 에고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유욕과 중독된 집착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미움으로 변할 수 있다.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는 미래를 향한 에고의 과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버리거나 에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쉽게 그 반대의 낙담과 실망으로 변한다. 칭찬과 인정은 하루 동안 당신에게 활력과 행복을 느끼게 하지만 다음날 받는 비난과 무시는 낙담과 불행을 선사한다. 광란의 파티가 주는 쾌락은 이튿날 아침 허무함과 숙취로 변한다. 나쁜 것이 없는 좋은 것은 없으며 낮은 곳 없는 높은 곳은 없다. 에고가 만들어내는 감정들은 마음이 외부적인 요인과 자신을 동일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물론 그 외부적인 요인들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어느 순간에라도 변하기 쉽다.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은 사실 감정이 아니라 순수한 있음의 상태이다. 감정은 반대되는 것들의 세계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순수한 있음의 상태는 흐려질 수는 있어도 반대의 것을 갖고 있지 않다. 순수한 있음의 상태는 사랑, 기쁨, 평화로서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온다. 그것들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다. 오리에게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해서 나는 2마리 오리의 싸움을 관찰한 경험에 대해 쓴 적이 있다. 오리의 싸움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금세 헤어져 각자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 간다. 그런 후에 2마리는 몇 차례 격렬하게 날개를 털어 싸우는 동안 쌓인 나머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후 날개를 접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유히 물 위를 떠간다. 만약 오리에게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오리는 생각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그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오리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만들 것이다. 저놈이 저런 짓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저놈은 나는 안중에도 없이 내 옆구리 바로 근처까지 밀고 왔어. 이 연못이 자기 것인 줄 아나? 내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저런 놈은 다시는 믿지 말아야 해. 나를 약올리려고 다음에는 어떤 계략을 꾸밀지도 모르는 놈이야. 이미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이쪽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2번 다시 잊을 수 없도록 단단히 가르쳐줘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은 언제까지고 이야기의 물레를 돌리면서 며칠, 몇 달뿐 아니라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생각하고 말할 것이다. 몸에 관한 한 그 싸움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며 이러한 생각들의 반응에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감정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감정이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에고의 감정적인 생각이 된다. 만약 오리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문제가 많을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떤 상황도
사건도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마음과 마음이 만들어낸 나와 나의 이야기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종이다. 자연 속 모든 존재들, 모든 꽃과 나무, 모든 동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다. 우리가 멈춰서서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다. 오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날개를 털어라. 그것을 해석하면 이야기를 내려놓아라이다. 그리고 힘을 가진 유일한 장소로, 즉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라. 과거를 업고 다니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과거를 내려놓지 못하는지 혹은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선의 일화가 있다. 탄잔이라는 선승이 에키도라는 승려와 함께 폭우가 쏟아진 뒤 몹시 진흙탕으로 변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마을 근처까지 오자 그들은 길을 건너려는 젊은 여인과 마주쳤다. 그런데 진흙탕이 너무 깊어서 입고 있는 비단 기모노가 더럽혀질 위험에 처해 있었다. 탄자는 곧바로 그녀를 등에 업고 길 반대편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후 두 수도승은 침묵 속에 발걸음을 계속했다. 5시간 뒤 그날 밤 머물게 될 절이 보일 때쯤 에키도가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왜 그 처녀를 등에 업고 길을 건너다 주었는가? 우리 수행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는가? 탄잔이 말했다. 나는 몇 시간 전에 그 처녀를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녀를 업고 있는가? 항상 에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할지 상상해보라. 상황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또한 내려놓으려는 의지도 갖지 않으며 마음속에 점점 더 많은 잡동사니들을 쌓아가는 삶. 이것이 이 행성 위의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다. 그들이 마음속에 짊어지고 다니는 과거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느껴질 것이다. 과거의 사건들은 기억으로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가지만 그 기억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뿐 아니라 기억 덕분에 과거로부터 그리고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다. 기억, 즉 과거에 대한 생각에 당신이 완전히 지배되고 그것이 짐으로 바뀔 때 비로소 기억이 문제가 된다. 또한 그것이 당신의 자아의식의 일부가 될 때 과거에 의해 조건지어진 성격이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당신의 기억들에 자아의식의 옷이 입혀지고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가 되어버린다. 이 작은 나는 환상이며 시간을 초월하고 형상을 초월한 현존으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흐려버린다. 당신의 이야기는 정신적인 기억뿐 아니라 감정적 기억, 즉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오래된 감정으로도 구성되어 있다. 생각으로 계속 먹이를 공급하면서 5시간 동안이나 불쾌감이라는 등짐을 쥐고 있었던 그 승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상당한 양의 불필요한 등짐을 평생 동안 지고 다닌다. 불만, 후회, 적대감, 죄책감으로 자신을 좁은 틀에 가둔다. 감정적 생각이 그들의 자아가 되어버렸으며 그래서 그들은 오래된 감정에 매달린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오래된 기억을 지속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에너지 장 안에 오래된 감정적 고통의 축적물을 지니고 있다. 나는 이것을 고통체라고 부른다. 동양의 용어로는 고통체를 업장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고통체에 새로운 고통을 추가하는 것은 멈출 수 있다. 오리가 날개를 털어버리듯이
오래된 감정을 축적하고 지속시키는 습관을 부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어제 일어난 일이든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든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과거에 머무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상황과 사건을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게 하고 머릿속 영화 만들기에 사로잡히는 대신 자신의 관심을 본래의 상태, 즉 시간을 초월한 현재의 순간으로 계속해서 데려오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생각과 감정 대신 이 순간의 존재함, 즉 현존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당신의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가로막을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가로막을 수 없다면 과거에 대체 어떤 힘이 있겠는가?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부정적인 감정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것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정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는다. 그것은 고통의 잔여물을 뒤에 남긴다. 특히 어린아이는 부정적 감정이 너무 압도적이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깨인 의식을 가진 어른이 곁에 있어서 그 부정적인 감정과 똑바로 마주하도록 애정과 자비로운 이해심으로 안내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이로서는 그것을 느끼지 않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유일한 선택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초기의 방어 메커니즘은 어른이 된 후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부정적 감정이 여전히 인식되지 못한 채로 그 사람 속에 살고 있어서 불안, 분노, 발작적인 폭력, 변덕, 심지어 신체적인 질병 등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모든 가까운 관계들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다. 심리치료사라면 대부분 경험하듯이 환자가 처음에는 완벽하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주장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실제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것은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감정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설령 부모가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일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정면으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뒤에 고통의 잔여물을 남기며 그것들은 함께 뭉쳐 당신 몸의 모든 세포들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에너지장을 형성한다. 이 에너지장은 어린 시절의 고통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청소년기와 성인이 된 이후의 고통스러운 감정들도 추가된다. 그것들 대부분은 에고의 목소리에 의해 만들어진다. 거짓된 자아가 삶의 기초가 될 때 감정적인 고통이라는 길동무가 따라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거의 모든 인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러나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정의 에너지장, 그것이 바로 고통체이다. 그러나 고통체는 단지 개인적인 성질의 것만이 아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족관 전쟁, 노예제도, 약탈, 강간, 고문, 그 밖에 폭력으로 채색된 인류 역사를 통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겪은 고통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 고통이 지금도 인류의 집단 정신 안에 살아있고 매일 추가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밤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의 관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집단적인 고통체는 아마도 모든 인간의 DNA 속에 암호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는 이미 감정적 고통체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겁고 단단한
고통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다. 언제나 행복한 듯한 아이도 있고 큰 불행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도 있다.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 우는 아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별히 이렇다 할 이유가 없는데도 마치 주변 사람을 자신처럼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아이도 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이 성공한다. 이러한 아이는 인류 고통의 짐을 특히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발산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잘 우는 아이도 있다.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이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부모의 고통체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흡수해 아기의 고통체가 커진다. 어느 경우든 아이의 신체가 자라남에 따라 고통체도 함께 커간다. 가벼운 고통체만 지니고 태어난 아이가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아이보다 반드시 영적으로 더 진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고통체를 가진 사람보다 영적으로 깨어날 확률이 더 높다. 물론 그 중에는 무거운 고통체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자신의 불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그것이 깨어나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된다. 왜 고통스러운 그리스도가 고뇌로 일그러진 얼굴과 수많은 상처로 피 흘리는 그의 육신이 인류의 집단의식 속에 그토록 중요한 이미지가 되었는가? 특히 중세시대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깊이 연결된 것은 자신의 내면에 그 모습과 공명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자기 자신 안의 내적 현실, 즉 고통체의 표현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아직 자신 안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알아차릴 만큼 의식이 깨어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고통체를 알아차리는 시작이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통과 고통 초월의 가능성 둘 다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인간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고통체가 자신을 재생시키는 방법. 고통체는 대부분의 인간 존재 속에서 살아가는 반자립적인 에너지 형태로 감정으로 만들어진 독립체이다. 이 고통체는 교활한 동물처럼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원시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성을 주로 자신이 살아남는 데 활용한다. 모든 생명 형태와 마찬가지로 고통체에게도 주기적으로 먹이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신을 새로 보충하는 데 필요한 그 먹이는 자신의 에너지와 호환이 되는 에너지, 다시 말해 비슷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은 무엇이든 고통체의 먹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체는 부정적인 생각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드라마에 의해 커진다. 고통체는 불행에 중독된 병이다. 자신의 내면에 주기적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불행을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달으면 처음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알아차리기 쉽지만 자기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더 많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일단 불행에 지배되면 당신은 그 불행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이 비참해지기를 원한다.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고통체가 잠자는 시기와 활동하는 시기가 있다. 당신이 가진 특정한 고통체의 에너지 장에 달린 일이지만 고통체가 잠자고 있을 때는 자신의 내면에 무거운 먹구름이나 휴화산이 있음을 쉽게 잊어버린다. 휴면기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몇 주 동안이 공통적이지만 며칠 혹은 몇 달이 될 수도 있다.
드물게는 몇 년씩이나 잠자고 있던 고통체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생각을 먹고 사는 고통체. 고통체는 배가 고프거나 스스로를 보충할 시기가 되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난다. 아니면 어느 때라도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통체가 먹이를 보충하려는 태세가 되면 사소한 일로도, 즉 누군가가 한 말이나 행동, 심지어는 단순한 생각만으로도 방아쇠가 당겨진다.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고통체는 자신의 생각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갑자기 생각이 몹시 부정적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들기 직전에 어떤 감정이 불안과 분노같이 어둡고 무거운 기분이 마음속으로 침입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모든 생각은 에너지이며 고통체는 그 생각의 에너지를 먹는다. 하지만 아무 생각이나 다 먹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예민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에너지이지만 전혀 다른 주파수로 진동한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고통체가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통체는 오직 부정적인 생각만을 먹는다. 오직 그것만이 자신의 에너지장에 적합한 생각들이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진동하는 에너지장이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 손에 들고 있는 책은 견고하고 움직임이 없는 물질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의 감각기관들이 그 진동하는 주파수를 그런 식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물질은 의자든 책이든 나무든 몸이든 끊임없이 진동하는 분자, 원자, 전자 그리고 미립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물질로 지각하는 것은 특정한 주파수 영역에서 진동하는 혹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다. 생각도 역시 똑같이 에너지 진동이지만 주파수가 물질보다 높기 때문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생각에는 생각만의 주파수대가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더 낮은 주파수로, 긍정적인 생각은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고통체의 진동 주파수는 부정적인 생각의 주파수와 공명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만이 고통체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지만 고통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거꾸로 된 방식이다. 고통체로부터 나온 감정이 빠르게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며 일단 마음이 고통체에 사로잡히면 생각은 부정적이 된다. 그때 머릿속 목소리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과거와 미래에 대해 혹은 상상 속 사건들에 대해 슬프고 불안하고 화나는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그 목소리는 비난하고 잘못을 따지고 불평하고 상상한다. 당신은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화되고 그 왜곡된 생각이 무엇이든 믿는다. 이 시점에서 불행에 대한 중독이 자리 잡는다. 부정적인 생각의 기차를 멈출 수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은 아예 멈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때쯤에는 고통체가 당신을 통해 살아가고 있고 당신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체에게 고통은 쾌락이다. 그것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열심히 먹어치운다. 사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보통 때의 목소리가 이제는 고통체의 목소리로 변해버린다. 내면의 대화를 그것이 독점해버린다. 고통체와 당신의 생각 사이에 악순환이 자리 잡는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고통체의 먹이가 되는 한편 고통체는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해서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고통체는 먹이 보충을 끝내고 휴면 상태로 돌아간다. 고갈된 당신과 병에 걸리기 쉽게 된 육체를 뒤에 남겨둔 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정신적 기생충을 묘사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그 느낌이 맞다. 정확히 그것이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고통체. 주위에 누군가가 가급적이면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고통체는 인간관계에 드라마를 일으켜 먹이를 얻기 위해 그들을 자극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말 그대로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다. 고통체가 친밀한 관계와 가족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대부분의 먹이를 얻기 때문이다. 당신을 자극하고 반응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누군가의 고통체에 저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상처 입기 쉬운 곳을 알고 있다. 만약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몇 번이나 시도한다. 고통체는 더 많은 감정을 찾아다니는 원초적 감정이다. 상대방의 고통체는 당신의 고통체를 깨우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두 고통체가 서로에게 강한 에너지를 준다. 많은 인간관계에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고통체의 사건이 일어난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들의 고통체가 벌이는 감정적 폭력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일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운명처럼 그런 악몽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이건 역시 인간 고통체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전해지는 주된 방식 중 하나이다. 각각의 사건이 끝나면 두 배우자는 화해를 하고 에고가 허락하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교적 평화로운 휴식기를 갖는다. 지나친 음주는 고통체를 활성화시키기 쉽다. 특히 남성의 경우가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도 드물지 않다. 술에 취해서 고통체가 자신을 접수하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고통체가 습관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 자신을 재생시키는 무의식의 정도가 매우 깊은 사람은 그 폭력이 종종 배우자나 자식을 향한다. 이런 남성은 술이 깨면 진심으로 후회하며 두 번 다시 폭력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말할 것이다. 당사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후회하고 약속하는 사람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전혀 별개이다. 그러므로 그가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수 있고 자기 안의 고통체를 알아차려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는 한 폭력은 반드시 되풀이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을 받는 것이 그 알아차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고통체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하고 또 스스로도 고통받고 싶어하지만 그 중에는 두드러지게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라도 감정적 혹은 신체적 폭력을 먹이로 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자신들이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어떤 남녀는 실제로는 그들의 고통체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끌리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첫 만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하늘이 맺어준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사실은 지옥에서 맺어진 결혼인 경우도 있다. 고양이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잘 알 것이다. 고양이는 겉으로는 잠든 것처럼 보여도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안다. 작은 소리에도 고양이는 귀를 그쪽으로 향하고 눈을 가늘게 뜬다. 잠자고 있는 고통체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차원에서는 고통체는 여전히 깨어있고 적절한 계기만 주어지면 곧바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기로 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는 고통체가 영리하게 몸을 낮추고 누워있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남편과 아내하고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체와도 상대방 역시 당신의 고통체와 결혼하는 것이다. 함께 살기 시작하거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배우자의 인격이 완전히 변한 것을 알아차리면 분명 충격일 것이다. 한순간에 아내는 거칠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당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악을 쓴다. 그것도 대부분은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완전히 입을 다물고 냉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뭐 잘못된 일 있어? 하고 당신은 묻는다. 잘못된 건 없어 하고 그녀는 대답한다. 그러나 그녀가 발산하는 적대감에 찬 에너지는 모든 것이 잘못됐지 라고 알려주고 있다. 눈을 들여다봐도 이미 그곳에 빛은 없다. 마치 무거운 장막에 덮인 것처럼 당신이 알고 사랑한 존재, 예전에 애고를 뚫고 빛을 발하던 순수 존재는 완전히 가려져 버렸다. 전혀 낯선 사람이 당신을 노려보고 있다. 그 눈은 증오, 적개심, 비꼼, 분노를 띠고 있다. 그녀가 말을 할 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배우자나 연인이 아니다. 배우자나 연인을 통해 고통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하는 말이 무엇이든 고통체가 해석하는 현실이며 두려움, 적개심, 분노,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싶고 고통스러워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완전히 왜곡된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그것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연인의 진짜 얼굴인지 의문을 가지며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끔찍한 실수는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진짜 얼굴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점령한 고통체일 뿐이다. 고통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배우자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체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는 편이 어쩌면 현명한 일일 것이다. 단단한 고통체. 결코 잠들지 않는 단단한 고통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평소에는 미소 짓거나 예의 바르게 대화할지 모른다. 하지만 겉의 한 층을 벗겨내면 불행한 감정 덩어리가 펄펄 끓고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맞대응하려 하고 누군가와 대결하거나 비난하려 하고 무엇인가 불행한 것을 발견하려고 기다린다는 것은 초능력자가 아니더라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들의 고통체는 언제나 굶주려 있으며 만족해하는 경우가 없다. 적을 필요로 하는 에고의 욕구가 극대화된 상태이다. 비교적 사소한 일에도 그들의 반응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드라마에 끌어들여 반응을 얻으려고 시도한다. 조직이나 개인을 상대로 궁극적으로는 무의미한 투쟁과 소송을 끝없이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 헤어진 배우자나 연인에게 편집증적인 증오를 가지고 다른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자신이 지닌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극단적인 반응을 통해 그 고통을 사건과 상황에 투사한다. 자기를 자각하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 사건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불행과 심지어는 고통 자체도 사건이나 상황 속에 들어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깊이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때로는 이러한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상을 위해 싸우는 활동가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실제로 가치 있는 이상일 수 있으며 처음에는 그 활동도 성공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에 흐르는 부정적인 에너지와 적과 분쟁을 필요로 하는 무의식 때문에 반대파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활동은 대개 자기 조직 안에서 적을 만들면서 끝이 난다. 어딜 가든 그들은 기분 나쁜 이유를 찾으며 그들의 고통체는 정확히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오락과 언론과 고통체.
만약 당신이 우리의 현대 문명에 익숙하지 않다면, 만약 다른 시대나 다른 행성에서 이곳으로 왔다면 가장 먼저 놀랄 일 중 하나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일부러 돈을 내고 인간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구경하며 기뻐하고 또 그것을 오락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왜 폭력적인 영화들이 그토록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는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불행 중독 심리를 부채질하는 거대한 산업이 있다.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보는 것은 분명 나쁜 기분이 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왜 나쁜 기분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가? 물론 고통체 때문이다. 연애 오락 사업의 대부분은 고통체의 구미에 맞춘다. 즉 사건에 대한 맞대응, 부정적인 생각, 개인적인 드라마에 덧붙여 영화와 텔레비전을 통해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고통체는 스스로를 재생시킨다. 그 영화의 각본을 쓰는 것도, 영화를 만드는 것도, 돈을 지불하고 그 영화를 보는 것도 고통체들이다. 그렇다면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폭력을 묘사하고 그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인가? 모든 폭력의 표현이 고통체의 구미에 맞춘 것일까? 인류의 현 진화 단계에서 폭력은 아직도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일 뿐 아니라 심지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에고가 지배하는 오래된 의식이 필연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집단 고통체에 의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화가 폭력을 더 넓은 맥락 속에서 보여준다면 그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 그것으로 인해 가해자도 피해자도 얼마나 고통을 겪는가를 보여주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집단적 무의식을 인간 내면에서 고통체로 숨쉬고 있는 분노와 증오를 폭로해서 보여준다면 그 영화들은 인류의 깨어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영화들은 인류가 자신의 정신 이상을 보는 거울로 작용할 수 있다. 설령 자기 자신의 것일지라도 광기를 광기로 알아차리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정신이고 자각의 일어남이며 광기의 끝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그러한 영화들이 존재하며 그 영화들은 고통체에게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다. 뛰어난 반전 영화들은 전쟁을 미화하지 않고 그 실상을 보여준다. 고통체가 먹이로 삼는 것은 폭력을 일상적이고 심지어 바람직한 인간 행동으로 묘사하거나 오직 관객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할 목적으로 폭력을 미화하고 고통에 중독된 고통체를 위한 마약 주사 역할을 하는 영화들이다. 인기 있는 대중신문들은 뉴스를 팔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 말해 고통체의 먹이를 파는 것에 중점을 둔다. 커다란 활자의 헤드라인에서 폭력과 범죄의 단어들이 난무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영국의 황색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이 점에서 탁월하다. 뉴스를 싣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부채질하는 편이 신문 판매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관계자들은 알고 있다. 텔레비전을 포함한 뉴스 매체 전체가 부정적인 뉴스를 먹고 사는 경향이 있다. 사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아나운서와 사회자는 더 흥분하고 언론 매체 자체가 종종 부정적인 흥분을 부채질한다. 고통체들은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 여성의 집단적인 고통체. 집단 차원의 고통체에는 여러 갈래가 있다. 민족, 국가, 인종 모두가 자신들만의 집단 고통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무거운 고통체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민족, 국가, 인종의 구성원 대부분은 많든 적든 그 고통체를 공유한다. 또한 거의 모든 여성이 집단적 고통체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특히 생리 직전에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 시기가 되면 많은 여성이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한다. 특히 여성 원리에 대한 2000년 넘게 진행된 억압을 통해 에고는
인류의 집단 심리 속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얻는 일이 가능해졌다. 물론 여성에게도 에고가 있지만 에고는 여성 형태보다는 남성 형태 속에서 더 깊이 뿌리내리고 더 쉽게 성장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생각과 동일화되는 것이 덜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감력이 생겨나는 생체 지성과 내면의 몸에 더 많이 연결된다. 여성은 남성보다 덜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들에 비해 더 많이 열려있고 더 민감하며 자연계에 더 많이 맞춰져 있다. 지구 행성의 남성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의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면 에고의 성장은 훨씬 억제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전쟁을 선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순수한 있음으로부터 이토록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기록이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단 신문에 의해 약 300년 동안 300만 명 내지 500만 명의 여성이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것은 홀로코스트와 더불어 인류사의 암흑의 장을 채우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이다. 여성들은 다만 동물을 귀여워하거나 혼자서 들판과 숲속을 걷거나 약초를 모은 것만으로도 마녀의 낙인이 찍히고 고문당하고 화형에 처해졌다. 성스러운 여성상은 악마로 선고받았으며 인류의 경험으로부터 한 차원 전체가 거의 지워졌다. 이 정도로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그 밖의 문명과 종교에도 이를테면 유대교와 이슬람교, 불교조차 여성적 측면을 억압한 역사가 있다. 여성의 지위는 아이 낳는 도구, 남성의 소유물로까지 전락했다. 자기 자신 속의 여성성조차 부정하는 남성들이 세계를 지배했으며 세상은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 그 후의 것은 인류의 역사가 보여준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라기보다는 정신 이상의 병적 기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심한 집단적 피해망상증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여성성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물론 남성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켈트 문명 등 기독교 이전의 많은 고대 문명들에서는 왜 여성이 존경받고 여성 원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었는가? 갑자기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남성 안에서 발전한 에고이다. 에고는 남성이라는 형태를 통해서만 이 행성을 지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성을 무력화시켜야 했다. 시간이 가면서 에고는 대부분의 여성까지 점령해버렸지만 남성의 경우만큼 뿌리 깊은 정도는 아니었다. 현재 우리는 여성성의 억압이 내면에서 진행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많은 여성들도 그 예외는 아니다. 억압된 성스러운 여성성을 많은 여성이 감정적 고통으로 느끼고 있다. 그 고통은 출산, 강간, 노예화, 고문, 폭력적인 죽음을 통해 수만 년 동안 쌓여온 고통과 함께 여성들의 고통체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의식의 깨어남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에고는 인간 마음에 대한 장악력을 잃어가고 있다. 여성의 경우 에고는 깊이 뿌리 내린 적이 결코 없기 때문에 남성보다도 여성에 대한 에고의 장악력이 더 빨리 약해지고 있다. 국가와 인종의 고통체. 유난히 많은 집단적 폭력으로 고통받았거나 폭력을 저지른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무거운 고통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더 강한 고통체를 갖는 경향이 강하다. 캐나다나 호주 같은 신생 국가들, 주변의 광기로부터 비교적 격리되어 온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집단 고통체가 더 가벼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 물론 그 나라들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개인적인 고통체를 끌어안고 살아간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예민하다면 특정 나라들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무거운 에너지장을 느낄 것이다. 또한 일상의 표면 아래로 잠복해 있는 폭력의 에너지장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동의 몇몇 국가들은 집단 고통체가 너무 심각해서 인구의 상당수가 그것을 가해와 복수라는 광기 어린 악순환으로 행동화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악순환을 통해 고통체는 계속해서 자신을 되살린다. 고통체가 무겁긴 하지만 더 이상 심각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사람들이 집단의 감정적 고통에 둔감해지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 일을 통해, 또한 몇몇 나라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진 알코올 탐닉을 통해 너무 많이 마시면 알코올이 고통체를 자극해 역효과를 나타내지만 고통에 둔감해지려고 한다. 중국의 무거운 고통체는 널리 확산된 태극권 운동에 의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무엇이든 자신들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에는 위협을 느껴 법률로 금지하는 공산당 정부도 놀랍게도 태극권만은 금지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매일 거리와 도시의 공원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기수련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집단적인 에너지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생각을 줄이고 현존 능력을 키움으로써 고통체를 줄어들게 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태극권, 기공, 요가 등 몸을 이용한 영적 수행은 서구 세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수행들은 몸과 영혼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체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수행들은 지구 전체의 깨어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종이 가진 집단 고통체는 특히 몇 세기 동안 박해로 고통받아온 유대인들에게 두드러진다. 또한 놀랄 일도 아니지만 유럽 식민 지배자들에게 대규모로 살해당해 문화가 파괴된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도 그것이 강하다. 미국 흑인에게도 집단 고통체가 뚜렷하다. 그들의 선조는 폭력에 의해 고향에서 쫓겨나고 복종하도록 매를 맞고 노예로 팔려나갔다. 미국 경제 번영의 기반은 4,500만 명에 이르는 흑인 노예들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졌다.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흑인들의 고통은 이 두 인종에만 한정되지 않고 아메리카인들의 집단 고통체가 되었다. 모든 폭력, 억압, 잔악한 행동의 결과는 언제나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모두에게 미친다.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고통체의 어느 정도가 국가와 인종의 것이고 어느 정도가 개인적인 것인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어느 쪽이든 현재 자신의 내면 상태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에 의해서만 그 고통체 너머로 갈 수 있다. 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 상황에서도 남을 비난하는 한 당신은 자신의 생각으로 고통체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서 에고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행성의 악의 가해자는 오직 하나이다. 바로 인간의 무의식이다. 그 깨달음이 진정한 용서이다. 용서와 함께 당신의 피해자 정체성은 소멸되고 진정한 힘이 나타난다. 현존의 힘이 어둠을 비난하는 대신 당신은 빛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5장 고통체에 대한 낭독을 마쳤습니다. 이 고통체라고 하는 부분과 제가 최근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마이클 브라운의 현존 수업도 많은 부분이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의 어떤 각인된 감정체와 또한 에크하르트 톨레의 고통체, 그리고 바이런 케이티의 그 생각이 내가 아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많은 부분들이 유사하죠.
참고하셔서 현존 수업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에크하르 톨레의 고통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집단적 무의식적인 고통체도 있고,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난 고통체도 있고, 한 가족의 구성으로 태어난 고통체도 있겠죠. 또한 자라면서 나의 개인적인 고통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체는 내가 먹이를 주지 않는 한, 내가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출 때, 즉 지금 이 순간의 힘에 접근하고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으로 살아갈 때 고통체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체가 소멸할 때 나는 나의 삶을 온전히 그 자체로 평온하게, 톨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존재의 평온이죠. 조건화되지 않은, 불교적으로는 들뜸 혹은 회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집착과 들뜸을, 집착이나 들뜸이 아니고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자기 만족적인 내가 있는 그대로의 현재 지금의 나로 만족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현존 상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6장 낭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